안녕하세요. 주민 ESG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국내 주요 ESG 10대 뉴스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ESG라는 키워드가 이전에는 전문 용어 취급을 받았다면 이 용어를 모르는 투자자들이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주류의 용어로 떠오르기도 했고요. 특히 기후위기와 코로나19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ESG 지형도가 바뀌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투자사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 그리고 기업, 정부 등 여러 가지 주체들이 이 ESG 체계에 따라서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하고 전략을 바꾸는 등 굉장히 다사다난한 2020년을 보냈는데요. 올해 10개 ESG 뉴스에 뭐가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입니다. 1월에는 국민연금이 이 13년 만에 책임투자 원칙을 개정했는데요. 원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그리고 운용 독립성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속 가능성을 추가한 겁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식 일부에만 적용했던 책임투자 원칙을 국내외 채권 및 해외 주식으로까지 넓히겠다고 말했고요. 최근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자산의 약 50%의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주식 규모가 약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국내 주식 약 71조 원, 국외 주식 166조 원, 국내 채권 투자 322조 원 가량으로 국민연금이 얘기한 대로 되면 2022년 약 500조 원의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가서 3월입니다. 3월에는 KB금융그룹이 최초로 ESG 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사내 및 사회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이사회 전원이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이사회 수준에 맞먹는 위상으로 ESG 요소가 고려됐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할 성과였습니다. KB금융지주는 이후 ESG 전략을 포함한 KB그린웨이브 2030 전략을 포함하고 탈석탄 금융을 빠르게 선언하는 등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가 돼 ESG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고 공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기사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ESG 전략에서 이사회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조사 결과 유가 상장 100대 그룹 중 이사회 차원의 ESG 위원회가 있는 곳은 약 12곳에 불과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KB금융그룹이 이사회 수준으로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일 수 있습니다. 6월에는 한국거래소가 SRI 채권 세그먼트를 오픈했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채권을 모아두는 세그먼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채권 발행사를 각각 찾아가서 알아봤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채권 세그먼트를 발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얻고 한 곳에 정보를 모아둬서 앞으로 ESG 채권이 좀 더 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이 그린 채권, 그리고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 이 채권 발행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2월 기준 상장된 잔액은 약 81조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SRI 채권의 경우 사후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행된 채권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올리는 형태였다면 이 채권 세그먼트를 도입한 후 한국거래소는 사후 검증을 좀 필수적으로 진행하려고 딜로이트 안진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ESG 채권의 경우 발행 규모가 굉장히 커질 전망입니다. 안정적인 자산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고요. 7월입니다. 이 7월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정부가 ESG 요소를 자기들의 어떠한 기준에 넣겠다라는 점에서 들고 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기후변화도 금융 리스크 중에 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확실한 리스크인 그린스완이 바로 기후변화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후 금융사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기후변화가 곧 금융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외에 2026년부터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그리고 환경사회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탄소 배출 업종 익스포저 측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산업에 있어서 어떤 산업이 탄소 배출 감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ESG 요소를 어떻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가이던스를 제공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기점으로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환경부는 그린 산업, 정말 친환경 녹색 산업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텍소노미를 내년 하반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후에도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듯 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ESG가 더욱더 가속화될 건데 여기서도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에는 이 배출권 거래제 3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월부터 사실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개정이 돼서 확정이 된 게 8월이었는데요. 일단 유상할당 업종이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62개 업종 중에서 26개 업종이 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했다면 업종 수를 더 세세하게 분류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업종을 더 늘렸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69개 업종 중에 40개 업종이 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유상할당 퍼센트도 높아졌는데요. 원래 할당받은 배출권의 3%만 돈을 주고 구입하면 됐다면 내년부터는 10%로 높아집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장조성자 이외에도 제3자, 투자사들이나 금융사들이 이 배출권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거래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서 시장이 조성되는 등 배출권 시장이 정말 금융시장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는데요. 이전까지는 배출권 할당 업체들과 한국산업은행 등 시장조성자만 참여하면 돼서 배출권 거래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주고받는 플랫폼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제3자들이 들어오면서 금융상품도 파생하게 되고요. 이 가격 조정의 측면이 어느 정도 있게 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급격한 가격 상승과 급격한 하락 등등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까 SRI 채권 세그먼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8월에는 아시아국 중 한국이 ESG 채권 발행국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아시아에서 ESG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나라는 중국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순이었는데 올해는 한국이 1위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블룸버그는 특히 이 그린 뉴딜을 선언함으로써 ESG 채권 발행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이 SRI 채권 발행을 주도했고요. 이외에도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도 활발히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후 검증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까지 잘 공시해야겠죠? 이제 하반기에 들어올수록 정부의 역할이 거세집니다. 9월에는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이슈가 됐는데요. 특히 공정경제 3법, 이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을 뜻하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등을 목표로 입법이 됐습니다. 바로 한 2주 전에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고요.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건 3% 룰입니다. 최대 주주와 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서 3%까지 의결권으로 인정해준다는 룰이었는데 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때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을 합산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이외에도 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남아있는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기업이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다치게 되면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내용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노동자의 안전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내년쯤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제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쭉 지켜봐야 할 내용이죠. 특히 스위스에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0월엔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넷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바로 2-3일 뒤입니다. 최근에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경제구조의 저탄소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제조업 중심이라는 구조적 한계, 기술 발전의 낙관적 전망만 제시했다라는 정부의 모습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판이 현실이 되지 않게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이뤄나갈지 내년에는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10월에는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비금융사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 두 회사는 베트남 붕앙 화력발전소에 참여한다고 올해부터 꾸준히 비판을 받아온 회사인데 탈석탄을 선언한 겁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으로부터 투자 중단 경고를 받은 바 있고요. APG는 한전지분을 아예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영국 최대 기업연금 운용사인 리걸앤드 제네럴 그룹 그리고 노르웨이 연기금 KLP 등으로부터 석탄 화력 발전 참여 철회야 석탄 관련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을 공식 선언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요, 앞으로 석탄 발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베트남 붕앙 발전에는 여전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 간 관계, 고객, 파트너사와의 협력 등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한 결과 베트남 붕앙 사업까지는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앞으로 이 석탄 화력 발전의 수익 가치는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지 내년까지 좀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국내 투자자산 운용사들의 탈석탄 선언은 속속 이어져서 최근 석탄을 넘어서라는 환경단체의 자료를 보면요, 30개 회사 중 10개 회사가 확실하게 석탄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1월입니다. 11월에는 SK가 아리백 가입을 확정지었는데요. 이 아리백이란 2050년까지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 전력으로만 충당하겠다는 이니셔티브입니다. SK그룹 중 8개 관계사가 가입을 했는데 국내 최초의 기업 참여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백에는 애플, GM, 이케아 등 전 세계 26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SK는 신재생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제3자 PPA나 한국전력의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고 전력을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는 녹색 요금제 등을 활용할 방침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SK의 아리백 선언 같은 경우는 올해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완성이 됐잖아요. 내년부터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기업들이 사용하게 할지를 고민하는, 그리고 이를 정비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묶여있는 우리 기업들도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확실한 키워드가 그린인 만큼 정부와 기업가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해진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들, ESG가 바꿀 자본주의의 트렌드 등이 내년도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주요 이슈는 이렇게 정리했고, 내년도 전망이 궁금하시면 이전 중인 ESG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ESG 이슈들이 쏟아질 거라 예상됩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신트렌드 ESG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 저희를 구독해주신 약 500명의 구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